자, 두 번째 녹음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망가다 10월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사무라 히로아키 작가의 파도에 들어다오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작품도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네. 우리가 크로스했던, 그러니까 작품을 리뷰했던 작품 중에 이제 블루 자이언트라는 작품이 네네네. 이번에 한국에도 개봉을 했는데 그러게요. 평이 좋아요. 전에 애니메이션 나와서 이제 그 만화 제가 소개를 했던 건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안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절대 안 나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마진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그냥 뭔가 턴키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가박스에서 수입했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영화계가 잘 되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랑 또 뭐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이 작품이 그 돌비 사운드 맞나? 네. 그거 관이 따로 있대요. 그 관에서 들으면은 와 정말 죽여준다는 거야. 근데 보고 오신 분이 가면은 캐릭터 모션은 엉성하대. 그러니까 캐릭터 모션은 슬램덩크 3D보다 3D로 그것보다 더 엉성한데. 엉성한데, 그러니까 왜 엉성한 제작비를 어디다 썼는지 그쵸. 알겠다는 네.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음악에다 몰빵해서 음악에 몰빵해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네.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 돌비 상영관들을 미야자키한테 다 뺏기고 있다. 근데 미야자키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개봉 첫날부터 지금 엄청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네. 개봉했죠, 미야자키 작품 25일에.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끝이다. 블루 자이언트. 그렇게 봐야겠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가셔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존님? 다음 주 중에 뭐 안 돼요? 괜찮겠어요? 네, 다음 중에 저 불러주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네. 뭐 다음 하루 주에- 정도 제가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는데. 왜요? 안 간다고 해야지 얘기가 네. 좀. 본인이 안 가고 싶으셨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애니메이션 안 보시니까. 잘 안 보긴 하죠.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훅 간다고 이래버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극장에서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저희도 보고 나서 또 얘기를 AS 코너 네. 때 한번 네.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가서 들을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셔서 저는 보시면 음악은 좋을 이미 계속 듣고 아 진짜요? 네,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음악 먼저 좀 들어보고 가야겠다. 그래서 되게 좋다고 하니까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극장에 많이 걸려 있죠. 네. 미야자키 네. 하야오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당신 살 것인가? 뭐야 뭐예요?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그냥 약간 그- 제목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너네는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서 그 포스터에 외관이 나오잖아요. 네. 그 친구가 약간 이 톤으로 말해. 진짜로? 네. 가서 보시면 제가 뭔 말했는지 아실 수 있을 알겠습니다. 거예요. 끔찍한데? 그 목소리를 2시간 동안 어떻게 듣고 살 것인가? 그 목소리를 2시간 동안 거의 진짜 듣고 이 톤이에요. 약간 예전에 재상공학을 김재규 씨, 김종필 목소리 있는. 그만하세요. 이 지금 몸이 이어폰 꽂고 있어도 지금 다들 너무 섬세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에 1부에서 광고를 하려다가 못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 사이드비에서 이제 주말마다 주말 워크숍을 열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홀로서는 만화 수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예묘 작가님이 운영하고 계신 인스타툰 제작하는 수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란 작가님께서 그리고 계신 아이패드로 일러스트 그리는 그런 것들 수업이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이 방송 올라갈 때는 그 광고가 그 MR이 같이 올라가면서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사이드비가 돌아가고 이러는데 주말마다 진행하는 그 수업이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오시면은 그 가르치신 분들도 되게 잘 가르치고 이래서 내용이 참 괜찮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드비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우님은 여기서 이미 2개나 들으셨잖아요. 저는 네 다음은 이제 일러스트 들으실 차례 아닙니까? 거의 뭐 예. 거의 뭐 제가 노리시나요?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성진 작가님한테. 네. 후원자. 그러니까 들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 도움 많이 됐고요. 그 만화 수업 처음에 들었을 때도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만화 많이 봤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만화 모르게 몰랐구나. 그냥 막 봤구나. 그냥 저는 팬이었구나 싶은 정도였고, 연출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제 이스타툰 그때도
저는 인스타툰도 그냥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전후가 되게 달랐어요. 물론 지금 되게 게을러서 잘 못하게 잘 네. 업데이트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 고양이 얘기 안 올라와 요새.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 예. 근데 이거를 배우니까 확실히 그래도 좀 어떤 요령이나 뭐 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 애매 작가님이 정말 친절하게 너무 열심히 알려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잡아주시죠. 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면은 어떤 강의를 들을지 그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약간 좀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만화를 그리고 싶은 건지, 뭐 이거 인스타툰을 하고 싶은 건지, 뭐 이 만화를 잘 이해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그때 이제 형준 작가님 그거 들을 때 제 친구도 같이 들었었잖아요. 아, 네. 제 친구가 그걸 헷갈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인스타툰을 그리고 싶었던 앤데, 수동? 예, 그 친구가 인스타툰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하고 좀 뭔가 시도를 하려고는 했는데 인스타툰의 요령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 보니까 수업 내도록 네. 당황하시던 눈빛이 네. 지금 더 선합니다. 네. 좀 약간 뭐 그 친구한테 오히려 애매 작가님 수업이 맞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으면서 한 번 더 들긴 꼬셔주세요, 예모 작가님 수업. 하긴 했는데 지금 또 이제 다른 일 아, 유튜브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말마다 사이드비가 워크숍을 열고 있으니까요. 한 10주짜리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우님이 하자고 해서 다량의 만화를 폭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편집할 때 저도 들어야 되거든요. 자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저도 네. 저음으로 합니다. 자, 오늘 전은 작가님 어떤 작품들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또 같이 이야기해볼 네, 만화는 네. 판판야 작가의 그 한국에 소개된 만화들 전체적으로 전체. 소개된 8권의 만화를 한번 같이 다뤄볼까 하는데 그렇군요. 네. 네. 판판야라는 게 중요한 거죠.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도 이게 다 옴니버스식이긴 하지만. 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시놉시스 설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네. 작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판판야라는 필명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음. 그 만화가가 있는데 뭐 제가 위키 뭐 일본어 위키도 검색해보고 다 했지만 본명, 성별, 연령 다 불명인 작가고요. 어딜 찾아봐도 뭐 얼굴이나 이런 거 다 당연히 공개되어지지 않아 있고 활동 시기는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뭐 동인 활동부터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뭐 대충 연령은 그래도 30대 이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뭐 이제 모든 만화가 어떤 공통점은 가지고 있어요. 네. 주인공이 쇼커트의 소녀다라는 거. 네. 이 사람은 이제 약간 만화 속의 어떤 화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판판야라는 그 작가의 오너케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만화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작가가 꼭 여자일까? 그것도 좀 뭐 생각이 나름일 것 같아요. 이 판판야 만화가 거의 소녀 만화 잡지에 연재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작가가 여자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특징적인 거, 뭐 성격적인 거 딱히 없고요. 에피소드마다 사실은 좀 어떤 설정들도 되게 많이 달라지는 편이고, 네. 그 어떤 때는 같은 그림인데 어떤 때는 초딩이고 어떤 때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정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그 만화 속의 세계관이 약간 좀 몽상적이거든요. 꿈 같은 이야기고 계속 그때그때마다 그냥 새로운 어떤 설정들 약간 아주 느슨한 정도의 그 세계관만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거라서 뭐 실제로 이제 캐릭터들의 나이나 성별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거의 뭐 엑스트라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뭐 연령이나 성별 같은 것도 다 좀 불분명하게 또는 동물이거나 또는 이상한 외계인 같은. 헬멧을 쓰고 있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만화의 장르는 몽상 SF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저는 그 만화의 에피소드마다 작가가 생각해낸 어떤 사유, 통찰 또는 뭐 그 아이디어들을 같이 보기 위한 만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판판야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작가고 성별 뭐 아무것도 몰라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옴니버스식으로 단권의 만화들을 내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도 매 화마다 에피소드가 다 내용이 다르고 네. 설정들도 조금 달라. 네. 하지만 그걸 쫙 연결해서 보는 거는 단발의 소녀, 네. 귀여운 소녀가 나온다는 거죠. 이 만화의 좀 그래픽적인 특징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쵸.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는데 네. 이 사람은 배경을 그리고 싶어서 만화를 그리나? 라고 생각이 들 맞죠. 정도로 네. 배경이 굉장히 그렇게 그리는데 캐릭터는 되게 심플, 간단하게 심플하고 심플하게 귀엽고. 귀엽게 이렇게 그리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저는 네. 네. 이 만화가 한국 처음 나왔을 때 세 네. 권인가 두 권이 한꺼번에 맞아, 나왔거든요. 맞아. 바로 샀어요. 표지만 네. 보고 표지만 보고 바로 사서 뭐였지? 농어? 치머? 네, 치머. 치머를 읽고 바로 되팔았어요. 그럴만하다. 내가 되파는 만화가 잘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재활용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팔지 않는데 보다가 바로 되팔았어요. 그랬던 만화라서 네.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난달이죠. 판판야 하시죠? 이러면서 이러길래 네. 속으로 띠용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작품이라 네. 이번에도 되게 어려울 뻔했는데 네. 다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머가 제일 재미없는 편이었다. 그래서 딴 거부터 봐라. 그래서 딴 거를 보다 보니까 전우님이 왜 좋아하는지는 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제가 솔루션을 한번 해드렸죠. 저도 치머부터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처음 나왔으니까 한국. 하여튼 세 권 나올 때 네. 그 안에 있었어. 치머를 초반. 봤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뭔데 하고 짜증이 저도 났던 기억이 네. 있는데 다른 작품들을 같이 보니까 단편 별로 편차가 좀 네. 굉장히 좀 있는 있어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치머 같은 편은 조금 폼이 별로로 나온 단편인 것 같고 다른 편들 보면은 좀 재미있고 이 작가의 강점이 잘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 같이 보니까 치머로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할 뻔했다 하고 그 섣부른 판단을 한 건 나고. 반성을 했고 저는 그래도 다 봤으니까 이 사람의 세계가 되게 가공세계의 느낌인데 네. 저는 그게 공간에서 되게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는 공간이 일본일 때도 있고 일본이 아닐 때도 있는데 다 디테일이 되게 잘 살아있어요. 일본 뭐 열차나 편의점 뭐 파는 가게들 학교 가옥들 되게 일본적으로 잘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 만화 안에서 되게 섬세하게 묘사된 거를 봤을 때 이 세계 안에 그 공간이 있을 때 그게 분명히 일본인데 좀 비현실적인 느낌을 같이 주는 그래서 그 공간이 이 이야기 전체에 흐르는 조금 몽상적이고 공상적이고 서구적인 느낌이 있는 것들을 되게 잘 뒷받침하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 사람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캐릭터들은 또 되게 단순하게 뭉뚱그려서 그리고 그런 대비해서 오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보시면서 지금 두 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몽환적이고 네. 공상적이고 꿈에서 본 것 같은 판타지로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근데 스게 요시하루라고 나사식이라는 네. 작품 만든 작가가 있는데 가로라는 예전에 독립만화 예술만화 매거진에서 거의 라이징하게 떠올랐던 그 전에도 작품 했었지만 그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스게 요시하라고. 한국에서도 타이거리스 페이퍼라는 그 출판사에서 검은물 나사식 관련해서 책을 내긴 했었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그분이 일본 만화에 미친 영향력이 이런 거였어요. 60년대에 본인이 꿈에서 봤던 거 그리고 본인이 육체적으로 느끼고 있던 어떤 한계적인 지점들을 그 캐릭터화시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데츠카 오사무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삐까뻔쩍한 뭔가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듯한 그런 만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면 뭔가 그 당시 일본에는 굉장히 개발돼 있는 도시 빌딩들도 있었지만 시골에 가면 전후 그대로 있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취재하고 그 배경 가옥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 그래서 그거를 배경으로 쓰는 거죠. 지금 딱 얘기했던 일본인데 일본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자기가 꿈에서 봤던 거 그런 것들을 콜라주 하듯이 연출로 해서 우겨 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술 만화 그런 경지로 얘기를 할 때 스게 요시하루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판판야도 약간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보다 보면은 약간 그런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차라리 저처럼 이게 뭔가 서사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는 만화인데 그런 류의 만화구나. 이게 콜라주처럼 이렇게 작가의 정신세계를 연결해서 붙여놓은 그런 만화야라는 거를 설정을 가지고 차라리 보면 좀 더 꾸준히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오네요. 근데 쓰게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쓰게는 그 만화를 넘기다 보면은 이게 뭔 말이야 하는지 딱 봤을 때 잘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계속 봐야지 엄청 많죠. 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되게 괴상한 표면 아래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본에 대한 이야기, 자기 어떤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드글드글 끓고 있어요. 그 아래에. 근데 판판야 같은 경우는 반대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여기 나와요. 표면이 끝이에요. 표면이 끝이라서 아까 조도님이 얘기해 주신 어떤 발상 그런 것도 되게 표면을 따라서 잘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 아래는 되게 비어 있거든요. 그건 동의해요. 쓰게에 비해서. 근데 그게 시대의 흐름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 게 이 작가는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활동을 한 작가고 쓰게는 이제 절필한 지 되게 오래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그 흐름을 타고 이 계보를 봤을 때 계속 이어지는 지점으로 느낄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를 듣고 이거를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두 작가 사이의 시대가 너무 크게 이제 있고 표면하고 이면을 얘기하려는 그 지점이 완전 다르다 보니까 이 의견에 변명을 하나 더 해보자면 저는 겉으로 붙이는 양식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붙이는 양식은 비슷하죠.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시대가 다르니까 동시대성이 달라졌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람이 시계가 살던 시대는 전후라는 엄청 묵직한 세대였고 그 이후에 지금 이분 판판야가 활동하는 세대는 좀 다른 느낌의 묵직함이 있는 세대니까 그 다루고자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두 분이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할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할 얘기는 끝났어 나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좀 기다려야지. 아니, 저 혼자 계속 떠들 순 없잖아요. 일단은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 좀 붙였어야 됐구나 싶은 게 저도 사실은 판판야 처음 봤을 때 집어 던졌거든요. 아내가 판판야를 먼저 좋아했어요. 뭐 보고 집어 던졌어요? 치모? 다. 네. 처음에 나왔던 작품들. 아내가 이제 처음에 먼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보라는 거예요. 약간 좀 의아했고 이게 무슨 만화야 싶었고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싶었고 또 이제 아내가 어쨌든 이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리디북스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었는데도 제가 거의 안 봤거든요. 제대로 안 봤고 그리고 아내는 그 전자책으로 이게 8권이 나와 있는데 한 권은 안 나와 있어요. 그 가장 초창기에 나왔던 그 작품이 나중에서야 우리나라에 소개돼가지고 그거는 또 전자책으로는 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국내에 9권이 소개돼 있는데 8권만 전자책으로 나와 있고 한 권은 출판으로만 나와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가장 그 판판야 작가의 초창기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과도기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테마들도 되게 산만하고 가장 인기가 없을 만한 소비가 많이 안 될 만한 만화긴 한데 계속 제가 이거를 마음속에는 염두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특이한 만화긴 하니까. 네, 특이하죠. 네, 특이한 만화고 조금씩 그 세트 할인으로 한번 일단은 제가 제 걸로 계정에다 담아놓고 나서는 이제 한 번씩 보다 보니까 좀씩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케베 아오이를 저희가 녹음하고 나왔다. 내가 이상한가?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 만화들이 왜 재미없었을까 나한테는 반대로 생각을 좀 해보자. 네, 반대로 성윤 작가님이 이 만화를 정말 재미없어 할 것 같다. 분명히 재미없어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계획하에서 이걸 한번 보자고 한 거거든요. 의도가 있었네요. 네. 저는 별로였어요. 네, 저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은 이케베 아오이랑 이 만화가 정말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반대. 들어보고 싶다. 왜 그런지. 저는 아까 쯔게 유시하루랑도 좀 판판야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방식이나 그 담고 있는 것들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제가 몽상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몽상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이 사고의 흐름이 판판야는 사실 되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계속 그냥 사고의 흐름대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 만화 속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어떤 핍진성의
그 결에 따르면은 네, 그런. 만화 속에서는 아주 적합하게 논리들이 있어요. 그게 막 정말 꿈처럼 아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이야기가 막 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만화에서는 하나씩 단계적으로 어떤 답을 향해서 분명히 가고 있거든요. 추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기 오시하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정서들 가다 보면 느낄 수 있지만은 표면적인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 알 수가 없죠. 단절되어 꿈처럼 튀어있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이케베 아오이의 감정선이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저한테는 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 정도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 만화만 보고 이렇게 감정이 과잉되는 거야. 왜 이렇게 성인수가 뭐 성인수 작가님이 뭐 그런 건 이제 성인수 작가님 마음이고 등장 인물들이 인물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따라가기 힘든 감정선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어쨌든 뭐 본 사람들 다 그 만화가 좋다고 하니까 제가 이상한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어쨌든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판파니아의 이 만화의 흐름이 저한테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되게 사유적인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판파니아가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 그 사람의 어떤 의식들, 그 사람의 아이디어들, 공상들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어떤 새로운 관점 하나 그냥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딱 그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만화인데 그러니까 또 MBTI를 또 이제 제가 분리하면 MBTI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MBTI로 따지면은 이케베 아오이의 만화는 그 SF 센시티브하고 SF. 필링이 되게 강한 이런 느낌의 만화라고 한다면은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판파니아는 NT 되게 직관적이고 이상적인 사고적인 어떤 이런 관점에서의 그 특성이 대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약간 좀 뭐 저 이제 NT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 SF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어려운 편이거든요. 현실에서도 제가 잘 이렇게 접촉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차이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그 만화를 좀 대립해서 생각을 해보기 위한 기회를 좀 갖고 싶었고 그래서 뭐 성인수 작가님이 당했네. 성인수 작가님 이거 뭐 과도놓고 패는 거잖아 지금. 아 심리학자 무섭다.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저한테는 어쨌든 이 만화가 소개해볼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만화라고 생각할까. 언젠가 한 번은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보면 볼수록 진짜 이 만화는 정말 제 취향이다 싶은 게 있고 이게 제가 이케베 아오이랑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있었던 이유로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 그런 근거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제 예측대로 돼서 좀 반가운 마음이긴 해요. 정 작가님, 이거 재미없어 할 거야. 내 예상대로면은. 근데 일단 비주얼적인 지점에서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는 있죠. 작품인 것 같아요. 너무 잘 그리죠. 너무 잘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캐릭터까지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그렸으면 그죠. 이건 그냥 인디 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캐릭터는 귀여운 캐릭터를 등장시킴으로써 어쨌든 사람들이 이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래도 작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이해하고 싶어지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네. 그 지점을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가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캐릭터를 귀엽게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지점에선 굉장히 셀렉을 잘했고 그래서 주변에 판파니아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뭔가 그 캐릭터에 가만 생각해보면 여성분들이 판파니아 되게 좋아하는 분 많아요. 그런가? 뭔가 감정이입이 되나 봐 캐릭터 자체가. 그리고 그런 뭔가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아티스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세계를 탐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이입하면서 보시다 보니까 흐뭇한가 봐요. 그런 지점에서 좀 어필이 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제가 받을게요.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니까. 네. 아까 전우님이 뭔가 에세이적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판파니아 만화가 대체적으로 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표면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려는 것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발상들이 되게 시적인 것과 맞닿는 구석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단편은 일단 구야바노 홀리데이라는 단편인데 이 단편 중에 일기를 쓰다가 오늘 무슨 일기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맨 첫 줄에 그렇게 써요. 오늘은
일기 쓰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선생님한테 혼나겠죠.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뭔가 좀 동물 같은 친구가 오늘 우체통에 뭔가 넣고 왔다 해서 그러면 너가 간 데를 내가 따라간 걸로 하자 하고 막 가는데 진짜로 간 게 아니니까 생각이 잘 안 나고 못 쓰겠고 해서 야 그러면 아예 내가 안 가본 데를 처음 가본 걸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쭉 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일기를 딱 쓴 걸 보니까 너무 공상처럼 되어서 너무 공상 같은데 하고 딱 첫 페이지로 돌아가니까 오늘은 일기 쓰기를 했습니다 라고 되어가지고 그 전체 이야기가 일기라는 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되게 시적이에요. 이거 시로 써도 성립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야바노 홀리데이가 제일 보긴 편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인수 작가님이 취모 보고 너무 힘들다 이러고 계실 때 구야바노 맞아, 홀리데이를 이게 제일 먼저 봐라라고 편했어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저는 이 작가 만화 중에 이제 편차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시적인 것도 뭐 시적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의 시집 읽어도 이 시는 좀 별론데 이 시는 되게 좋은데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가 만화 중에 무생물을 소재로 한 거 혹은 길을 헤매고 여행을 하는 걸로 주제로 해서 나오는 얘기는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또 재밌었던 게 구야바 찾는 얘기도 있고 고구마 얘기 그리고 열기구랑 전구랑 연결해서 하는 얘기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생물이 나오면 좀 재미없어져요.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물고기 나오는 단편들이 다 그냥 그랬어가지고 물고기 사회? 그냥 물고기 되게 많이 많아요. 나와요. 되게 집착하고 있어 물고기. 되게, 집착하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 나는 물고기를 하는 얘기는 좀 안 와닿네 싶어가지고 이것도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것 있을 같다.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옆에 계신 이 인수 작가님은 물고기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대충 봤어 내가 볼 때. 많이 나오네. 물고기 사회에 물고기 많이 나와요. 거기에는 이제 물고기 다리 달린 물고기 나와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데서도 또 물고기 이야기 많이 계속 나와서 나오죠. 어쨌든 전 최선을 다했다. 알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 만화 보면서 네네. 생각난 만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면 속의 수수께끼라는 이야기 그 만화 혹시 모르는데요. 네. 찾아볼게요. 가면수. 우에시바 리치라고 수수께끼 그녀 X 작가가 예전에 되게 90년대 이렇게 그렸던 만화 있는데 어떻게 또 근데 이제 다비님은 또 그걸 알아요. 보긴 봤는데 진짜 많은데. 진짜 옛날 만화인데. 우에시바 리치? 네. 가면 속 수수께끼 보면은 정말 어떤 형이상학적인 도형이나 형태나 이거를 집착적으로 그리는 작가의 어떤 편집증적인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판파냐가 어떤 그 배경이나 또는 생선이나 또는 뭔가 하나 꽂혀가지고 간판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 하나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 집착적인 부분이 저는 약간 그 집착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막 모험이나 탐험이나 또는 아이디어들 약간 조금 공상적으로 튀는 부분을 저는 모로시 다이지로도 생각났고요. 모로시 다이지로도 물고기 얘기 좀 하지 않나요? 그 가상생물 이야기도 되게 맞아요, 많이 하고 그리고 보노보노도 좀 생각났어요. 되게 드디어 아는 거 나왔다. 보노보노도 좀 생각났고 어쨌든 이게 그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물들이 약간 의인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인화 안 돼 있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의인화돼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동물들이랑 인간들이랑 되게 평등한 어떤 시선에 다뤄지는 것들, 인간적인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것도 그 그림책 작가 중에 요시타케 신스케라고 있거든요. 거의 뭐 만화 수준으로 그리시는 분이라서 저는 이제 재밌게 보는 편인데 이분의 아이디어 방식이랑 전 되게 닮았다고 생각해요. 판파냐의 아이디어 방식이. 제가 예전에 이 사람의 팬 사인회 같은 데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 내한을 하셨어요? 네, 한 번. 몇 번 더 했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냐. 그림책들이 되게 신기한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냐라고 질문했을 때 자기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다. 되게 상식적인 사람이다. 자기가 너무 상식적인 사람이라서 상식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미리 다 해놓고 그 밖의 것들을 한번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해본다. 내가 생각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로 삼아서 뭐 그림을 그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판파냐의 아이디어 방식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작가들이 좀 떠오른 편이었고 판파냐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겠죠. 지금 이제 활동하는 작가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우리나라에 전자책으로 안 나온 책 이시즈리 수족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작가가 거의 데뷔작이라고 알려진 동인지로 냈던 거의 이제 초기작이 하나가 실려 있어요. 보면은 지금 작품이랑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예, 정말 동인스럽고 뭔가 지금의 어떤 뭐랄까 판판야스러운 예, 힙한 느낌이 되게 없어요. 그냥 정말 동인스러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주인공은 여전히 쇼커트의 소녀였지만 그림체도 아직은 그 정도로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뭔가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런 천재성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계속 개발된 거구나. 또 당연히 어떤 만화적인 어떤 편집적인 고민들이 들어간 거구나. 저는 그런 어떤 발달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저는 그렇게 느낀 게 그 최근작들 있잖아요. 네. 이 최근 작품이 사실 저도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저도. 네, 초기작들보다. 왜냐면 어떤 지점이? 연출적으로 좀 더 만화스럽거든요. 아이디어가 맞아요. 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 단행본도 좀 더 주제가 집약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흐름들이 이제 약간 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화적인 연출도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정말 공상적인 자유연상적인 흐름에 가까웠거든요. 배경 집착이 좀 약해지면서 만화스럽게 변하는 것 같네요. 이제 네, 맞아요. 처음 보니까. 그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도 그리고 있어요. 뒤로 갈수록 그 자기가 하는 어떤 상상력이 만화적인 연출이랑 조금씩 결합이 되려는 맞아요. 지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 지점에서 되게 재미있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연출은 저는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는 정말 그냥 작화에 힘을 실었다라고 한다면은 연출적인 부분에서 좀 더 발전했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나중 작품들을 먼저 보면은 저는 판파냐한테 훨씬 더 친해지긴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작을 먼저 보자라기보다는. 그렇게 애고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될 것 같아? 근데 두 분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모형마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한 것 같네요, 진짜. 진짜로 변했어요. 치머 때는 와 이거는 배경 패션쇼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지점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좀 배경들이 많이 절제돼 있고 캐릭터가 뭔가 표정이 다양해지고 서로 대화하거나 이야기하는 기호학적인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 건 확실히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저 나름대로 네. 저 어제 하루 종일 게임도 안 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만화 계속 이렇게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주제들도 이렇게 분류해보고 그 흐름대로 한번 쭉 보면서 이게 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나도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주제나 소재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현상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상당히 반복돼요. 작가가 집착하고 있는 부분들. 계속 그 꽂혀 있는 부분들은 보다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반복되고 있구나. 어떤 것들인가요? 그 키워드가? 크게 한 4-5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전 동물들인 것 같아요. 동물 소재가 물고기? 네. 물고기도 그렇고 물고기 포함해서 물고기 포함 동물. 동물 소재가 이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사실 사람으로 나오는 거는 주인공 거의 한 명이에요. 네. 나머지 엑스트라들 가끔 조금 나오지만 그 뒤에는 거의 사람 형체가 아닌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거의 다 동물들이에요. 동물이 의인화돼 있는 형태들. 강아지, 레오나르도라는 강아지가 그 같이 사는 동물로 나오고 또는 이제 인간형 어떤 돌고래. 네. 근데 그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걔가 너구리예요.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양서류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되게 설정이 그냥 그때그때 바뀐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동물이다라는 거. 근데 그 동물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동물들에 대한 어떤 시선들. 그게 친구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족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반려동물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연기념물처럼 나오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때는 가축처럼 또는 그 우리가 이제 먹는 그 식재료로서의 특히 생선이 약간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연결지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을 계속 좀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재밌었던 부분이 생선이 목을 칠 때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그게 생존 위해서 진화된 방식이다라는 아이디어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끝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또 다른 만화에서 나중에 나온 만화에서는 살려주죠 실제로. 살려줘.
살려줬는데 사실 반전을 위해서 남겨놓은 네. 살려주다가 또 어떤 반전이 있는 죽이나? 이런 식의 또 아이디어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동물을 먹는 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꼭 당연한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계속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네. 이런 육식의 문제는. 또 하나 더 알려주세요. 키워드. 또는 이제 아까 이제 동물의 생선의 펌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에세이 그 내용 중에 종종 네. 써놔요. 생선의 어떤 자기 눈을 좋아한다고. 와, 그거 심각한 건데. 네. 생선의 근데 눈을 의외로 좋아한다고. 많아요. 아 진짜? 네. 왜?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 약간 공허한 그 생선의 눈에 뭔가 좀 꽂혀 있나 봐요. 또는 이제 수족관에서 바라보는 생선의 눈. 그래서 이 작가가 그런 에세이도 써놓고 한데 만화 소재로서의 생선이 계속 다뤄준 이유도 뭔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탐험, 도시 던전에 대한 탐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도시 던전이거든요. 판타지의 던전보다 전 도시 던전을 더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폴아웃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 작가가 그려내는 도시 던전 소재도 되게 사실 집착적인 게 많아요. 뭐 이야기에 따라서는 막 그 시부야의 지하를 탐험하기도 하고 어떤 그 시장이나 어떤 미스터리한 곳을 탐험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간판들을 갑자기 엄청나게 막 그려놓죠. 건물들을 엄청나게 막 그려놓죠. 되게 그 가게 이름들은 비현실적인 가게들이에요. 동충하초, 스카이로션 막 이상한. 근데 가게 간판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집약을 해가지고 그려놨어요. 막 혼란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이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거든요. 아 현기증 난다 싶을 정도.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가면 속 수수께끼 정도의 집착을 느꼈거든요. 이 작가는 여기에 집착도 있다. 간판이나 건물에 집착도 있다. 배경에. 그래서 뭔가 에세이 중에 또 동네에 대한 묘사를 엄청 열심히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어릴 때 살았던 동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자기가 떠올리고 기억하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정신세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본을 제가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일본 정말 이렇게 간판이 막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나? 많아요. 많아요. 아, 그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많죠. 그런 비슷한가? 간판 내에서 비슷해요. 근데 네. 제가 아는 일본 이미지는 간판 막 이렇게 안 돼 있는 동네들을 아,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시골과 저도 다빈님만큼 정확히는 아는 건 아니지만 시골이랑 도시랑 다르고 도시도 큰 길가에는 빌딩 위주인데 그 시부야 이런 데 뒤에 록봉기 이런 데 가보면은 뒤에 가면 똑같아요. 현기증 나는. 아 네. 진짜 현기증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뤄진 에피소드들 뭐 아시즈리 수족관도 그렇고 모욕마을도 그렇고 지하 답사하는 이야기들도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일상에서 단서를 얻은 아이디어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에세이에 가까운. 근데 또 그게 추리 형태로 하나하나 사고가 이어지는 형태로 이어지는 어떤 사소한 의문이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 일상의 현상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논리적인 방식이고요. 저는 여기서 침착맨이 떠올랐어요. 왜요? 침착맨 방송에서의 그 어떤 컨텐츠들 있거든요. 침착맨 말 되게 잘하잖아요. 네. 침착맨 되게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방송 있나요? 방식으로 그 맞아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침착맨의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허황된 이 언변에 비약적인 어울리는구나. 언변에 되게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되게 논리적으로 들어봐봐 이거 이렇잖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나올 때는 포켓몬이 실존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자기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모로우시 다이지로나 네. 그 요시타키 신스케를 생각한 이유도 엉뚱하게 튀는 아이디어인데 근데 설득력이 너무 강하다. 설득력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 때문에 그러거든요. 뉴타운이라는 뭐 이야기나 이스트사이드 라인이나 전 치머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 말고는 웬만한 건 여기다 속하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시리즈가 있어요. 그 갑자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동네가 어디인지를 추리하는. 네. 완전히 빠져 계시는구만. 그런가? 근데 이거 재밌어요. 방금 말하신 거. 그리고 이제 그 은근히 또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면 마지막인데 근로자 공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은 정체가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네. 지금은 좀 전업 작가지 않을까? 지금은 그림만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자기가 정체를 다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다른 작업과 일하면서 작업했던 게 아닐까. 약간 상상을 해보자면 그랬을 수도 있어. 자기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원래 좋아했는데 관련 학과를 가보니까 자기는 배경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캐릭터는 안 그리고 배경만 팔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안 돼서 다른 취업을 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배경 그리는데 캐릭터는 그냥 귀엽게 그냥 얹어만 놓은 거지.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이 그려낸 이야기를 보면 어쨌든 일반적인 만화들의 스토리랑 전혀 다른 것들이잖아요. 다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만화 스토리들 별로 없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별로 없는데 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했는데 사실은 어떤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은 되게 기발했던 사람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적다가 이런 거를 또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이제 전업화된 게 아닐까. 근데 그 전에 어떤 다뤄지는 것들은 되게 그 일할 때 느껴지는 경험들이나 또는 그 공돌이로서의 어떤 경험들, 뭔가 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꽤 있거든요. 되게 허황된 수준이지만 근데 그래도 나름의 논리는 또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신기반기한 아이템들 만들어내는 것들도 되게 재미나게 본 편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다른 거랑 막 많이 섞여요. 음식들. 그렇죠. 네. 음식 막 하나에 꽂혀가지고 또 막 찾기도 하고 뭐 숙제 기계 막 갑자기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이 정도로 좀. 네. 저는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탐험 소재에 좀 꽂혀가지고 거기 나오는 얘기들을 좀 재밌게 봤는데 네. 탐험도 있고 아까 그 여기가 어디일까요 시리즈는 사실 길을 헤매는 이야기예요. 근데 탐험 자체는 이제 뭔가를 찾아내서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그거라면 사실 길을 헤매는 거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불안을 품고 있는 어떤 행위인데 이 사람 만화에서는 되게 재미있었던 게 네. 그 길을 헤매는 행위를 하는 와중에 뭔가 새로운 게 생겨요. 뭔가 부가적으로 얻는 게 같이 와요. 그 헤매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아까 예시로 들어주신 여기가 어디일까요? 시리즈에서는 위치를 표시하려고 했나? 깃발 같은 거를 하나 매달아놔요. 근데 걔네가 그거를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옆 동네로 딱 넘어와 보니까 네. 그 깃발을 매단 산의 이름이 깃발산이 딱 되어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뭔가 이 사실 무의미한 행위일 수도 있는 헤매는 행위에 뭔가 하나씩을 만들어 놓고 가져가게 해놓고 그렇게 해줘서 그런 지점에서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뭔가 탐험하고 길 헤매고 길 찾고 하는 얘기가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보면서 이제 전우님이 정확하게 캐치한 것처럼 성인수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당했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회학적으로는 이 작품은 의미를 좀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랑 다른 세대니까 다비님 네. 온라인에서만 만나는 모바일에서만 만나는 친구 있잖아요. 네. 다비님한테는 친구예요? 당연하죠.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현실에서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친구가 없어요.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다비님 이전 케이스 그러니까는 네트워크가 없는 사회에서의 처음에 친구 관계 형성을 배운 사람들은 네. 친구라는 정의가 실제로 내가 만날 수 있고 항상 내가 그 사람과 모든 것들을 공유해야 되고 이 과거에 이제 실제로 만나는 친구죠. 야, 너 요즘 무슨 일이냐 이런 걸 공유해야 되는 거였다면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하고 나서는 친구라는 관계가 이제 접속의 관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일상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공유하는 거야. 만화에 대해서만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을 좋아하시니까 케이크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케이크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다든지. 근데 그 사람도 다비님에 대해서 사생활적인 건 묻지 않아. 나랑 그냥 케이크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변한다든지 실제로 못 봐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네트워크 사회가 되고 나서 근데 친구만 유난히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관계적인 지점에서 일정 부분만 조금만 떼서 접속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적으로 얘기를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 형성 관계가 이 작품에 나오는 대다수 에피소드가 그런 식이다 라는 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관통하는 방식이 지금 앞선에 설명했던 그런 방식의
친구 관계 형성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자유로웠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은 그런 느낌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관계 형성의 방식이니까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은 굉장히 요즘 시대에 적합한 관계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물고기여도 상관없어. 나랑 케이크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물고기여도 무슨 상관이야. 기린이어도 상관없어. 나랑 같이 만화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완전히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 형성이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또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의미에서 보면은 이 작품은 요즘 연재되는 작품들이라고 해도 계속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작품이 있고 그걸 계속 밀고 나가는 작품이 있는가 대다수가 하면은 그렇죠. 네, 자기만의 방식 혹은 현재 되게 빠르게 몸을 거기다 끼워놓고 맞춰서 그걸 되게 빠르게 작품을 반영하는 작가가 있는데 세련되게 판판야 작가는 전자냐 후자냐 하면 완전 후자 쪽이지 않은가. 굉장히 좋게 봐주자면 세련됐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군요. 앞으로도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될 거고 모든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되게 세련된 예술가 아티스트는 아닌 것 같다. 제 스타일은 아닐 뿐이지 이 작품이 그렇다고 의미 없다는 건 아니라서 보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좋은 의미,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마무리가 됐나요? 저는 그 전에 한번 그래도 좀 인상적인 거 에피소드 어떤 거 있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다 앞에서 심어. 말을 해서 심어 그 왜요? 처음에 첫 등장할 때부터 배경을 너무 빡세게 그리는데 캐릭터는 왜 저렇지? 라는 거에서부터 이미 실현당한 느낌이라서 거기서부터 캐릭터 이제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드셨던 걸로.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클래식한 사람이라 나는 전통적으로 따라가는 그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야기를 볼 때 그런 지점에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랑 그리고 일기 쓰는 거 앞에 나왔던 에피소드 있는데 뭐지? 그야말로 홀리데이에서요? 예. 기계 만드는 거. 예. 그걸 보면서도 와 이거 이만한 기계 그리고 싶어서 만든 에피소드구나. 그 캐릭터는 아무 의미 없어. 뭐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면서 보고 그랬었습니다. 전우님은요? 저는 기륭화복 에피소드가 진짜 재밌었어요. 제목만 들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내용이 그 일본에서 신사나 이런 데서 파는 그 복주머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륭화복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근데 이제 그 복주머니가 생산되는 과정을 이 파마니아가 나름대로 상상해. 또 공장식으로 이게 만들어진다. 공장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상력을 이렇게 엿보는 만화인데 그게 그 아이템들의 기륭화복은 그 아이템들이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어떤 떨어지지 않는 운 이거를 가지고 그 운이 결정된다. 뭐 그런 아이디어가 저는 되게 웃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듣다 보니까 추가로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 구야바노 홀리데이 표제작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다른 이유라서 재밌었는데 제가 필리핀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중딩 때 다녀왔는데 그게 교회 선교 여행이었거든요. 제가 더위를 엄청 많이 타는데 끔찍하게 더웠고 차가 에어컨에 안 나오는 자리에 앉아서 동생이랑 옆에 앉았는데 그때 평생 싸울 걸 다 싸워서 둘이 지금 절대 안 싸우는 관계로 있고 최악의 경험이었어요. 필리핀에 간 게. 기억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밥도 필리핀 밥 먹고 싶은데 맨날 한국 밥 먹고 망고밖에 안 주고 그래서 되게 짜증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필리핀을 되게 아름다운 곳으로 또 되게 특이하게 이제 가잖아요. 네. 찾아가는 게. 그래서 이 여행의 거기는 그래도 좀 어떤 에세이적인 이야기가 있는 편이다 완전 보니까 에세이죠. 여행기. 이 사람 되게 재밌었겠다. 필리핀 다녀온 거.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에 그 구야바노도 먹고 말린 구야바노도 찾잖아요.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판판야의 다른 작품이랑은 조금 다른 결로 이 작품 표제작이 재밌었다 하면서 봤죠. 그 하나만 그냥 완전 생 여행기예요. 맞아요. 가상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들어가 있고. 그거는 진짜 본인 경험인 완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여행기 또 있는데 그 무슨 근데 그거는 가상 느낌이 좀 강하죠. 산 뭐 이렇게 방문하는. 근데 그거는 좀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 이 만화 판파냐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정리하는 의미로 저는 이게 판파냐라는 작가
우리가 정체는 전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만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럴 수 있는 어떤 예술들이 과연 있을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우리가 탐험한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예술들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없잖아요. 누구도 자기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확 보여주거나 뭐 설명하거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들 없으니까 어려운데 예술이 그나마 그걸 조금 가능하게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거를 그래도 실현케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좀 짐작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판파니아는 그 만화들에서 되게 자세하게 자기의 정신세계, 공상, 뭐 몽상 이거를 다 솔직하게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고, 뭐 깊이감은 사실 그렇게 깊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감정적인 거는 다 빠져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정서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정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오로지 사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들, 내용들, 자기가 다루고 싶은 어떤 주제들, 개념들. 왜냐면 그거를 다루고 나면 곧바로 흥미를 잃기 때문에 그럴 수도 빨리 있죠. 빠져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 그 사유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만화로서 다른 만화는 사실 생각이 잘 안 나는 정도예요. 다른 거는 작가의 정신세계를 체험한다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서사가 작가가 있으니까. 만드는 어떤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작가는 앞으로 계속 정체가 불명인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동의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한테 안 맞는 거지 작품 자체가 의미 없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심이야. 진심으로. 저도 진심으로. 저도 진심이야 네. 이거. 그래서 계속 출간됐으면 좋겠고 작가 작품 아마 근데 한국에서 지금 인기가 좀 있는 편이 있어요.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작품이 나오면 꾸준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전우님께서 들고 오신 판파니아 작가의 작품들 8권에 대해서 얘기를 두루두루 나눠봤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이에요 벌써. 이제 이 방송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11월일 네. 거고 그러면 이제 11월 왔으면 이제 12월 온다는 얘기고 벌써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시즌이 되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겨울을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전우님 여름에 에어컨 안 켜고 겨울에 보일러 안 킨다고 보일러는 키죠. 얘들 들은 것 같은데 네. 보일러는 켜요? 보일러는 키죠. 꺼야죠. 얼어 죽는데. 아니 여름에도 에어컨 안 튼다니까. 에어컨은 더워 죽진 않거든요. 좀 그래도 참을만 해요. 선풍기는 있으니까. 주인이 이제 생명에 그렇죠. 연결되니까. 그거는 얼어 죽어요. 아니, 그 보일러 켜야 돼. 안 그러면 고양이들 허피스 걸려서 큰일 나요. 맞아요. 맞네. 그 겨울 준비들은 잘 돼가세요? 저는 뭐 딱히 준비를 할 게 없고 겨울에 강하기 때문에 여름에 약하고 겨울에 가는 타입이구나. 네, 그냥 오는 대로.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뭐 그 옷도 좀 계절별로 바꿔 놓는다든지. 그냥 그때 가서 하는 거죠. 저희 지금 반팔 입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날씨가 아직까지는 저는 뭐 네. 추동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잘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겨울이 갑자기 찾아와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겠죠. 다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새벽에 자다가 너무 더워서 창문 살짝 열어놓고 다시 잠들었는데 아침에 감기 걸려 있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들 겨울 준비 잘 하시고 건강하게 우리 또 겨울에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